이 삼성 하이닉스의 이런 HBM의 이 시대는 계속 갈 거냐.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는 게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는 한계가 있다. 언젠가 도태되고 결국 퀄컴이나 AMD, 인텔 같은 회사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 아니냐. 자, 그러면 추론으로 가면 HBM이 안 쓰입니까? 아니요, 여전히 쓰여야 돼요. 저렇게 반도체가 성장하고 있고 다 로직칩 시스템 반도체가 성장하지 메모리는 이제 사양산업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면 CPU, GPU 숫자가 늘어나면은 HBM, DRAM의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메모리가 사양산업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건 굉장히 잘못됐다. 다만 중국의 추격이 좀 두렵기는 하죠. 안녕하세요.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김창욱 파트너라고 합니다. 저는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반도체를 전담하고 있고요. 국내 그 대기업들, 그다음에 중견기업들을 포함해서 반도체 회사들 대상으로 경영 전략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가끔은 기술 전략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AI 반도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 AI 반도체가 어떤 기술적인 지금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그게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는 뭘 준비해야 할지에 대해서 한번 좀 강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조금 구조적으로 처음에는 반도체를 사용하는 응용처, 그 데이터 센터가 일단 핵심이겠죠. 그리고 응용처의 데이터 센터와 또 이제 우리 소위 엣지 디바이스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PC, 모바일 폰 이쪽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각각이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반도체 측면에서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하시는 엔비디아 얘기도 좀 나오게 될 거고 브로드컴이라는 회사가 왜 갑자기 이렇게 주가가 올랐지 이런 얘기들을 좀 다뤄드리고요. 그리고 나서는 한국의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한국의 우리나라의 생태계는 지금 어떤 상황이고 어떤 걸 준비했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순서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 AI라는 게 기본적으로 데이터 센터로부터 이제 좀 출발을 하죠. 그래서 AI가 사실은 여러분들 대충 2016년 정도에 AI가 이렇게까지? 라고 생각하는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나죠.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미 사실 우리 AI라는 게 생각보다 2010년 중반 때부터 꽤 얘기는 많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AI를 통해서 회사의 기술이라는 것도 연구 발전을 시키고 뭔가 유전자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생각보다 지지부진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여러 가지 투자들은 일어났지만 알파고 사례를 생각해 보시면 이게 알파고가 잘하는 건 바둑을 잘 둬요. 근데 알파고 다른 거 뭐 잘하지? 예를 들면은 수술을 할 수 있나? 못하죠. DNA 분석을 할 수 있나? 못하죠. 그러니까 IBM 왓슨이라는 회사도 뭔가 막 그런 의료 쪽에 여러 가지 분석들은 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잘 나오지 않았다. 그랬던 이유가 이제 가장 컸던 거는 AI라는 게 특정한 이제 이 업계에서 유스 케이스라고 부르는데요. 특정한 용도로밖에 잘 못 썼다. 범용적 용도로 잘 못 썼던 거죠. 근데 이제 이 사건이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언제 큰 변화를 가져오냐 하면 2023년도예요. 대략 한 2023년 초반에 오픈 AI가 챗GPT를 출시하면서 세상이 깜짝 놀라게 됐죠.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렸던 큰 차이가 범용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챗GPT를 처음에 접해놓고 AI가 이렇게까지 된다고가 알파고의 수준이 아니었죠. 그래서 이때 당시 이제 엄청난 변화가 생겼고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 잘 아시는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는 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제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하게 되고 그 답에 대한 결과를 주고 이것들이 성능이 좋아지고 이렇게 오는 과정이죠. 근데 이게 어떤 측면에서 큰 변화가 있다고 저는 보냐면 그 전까지는 AI가 쓰이는 용처는 B2B예요.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회사 대 회사로서의 일로 많이 쓰였던 거죠.
그래서 회사에서 예를 들면 복잡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뭔가 솔루션을 낸다. 이런 용도로 썼던 거고, 당연히 그러면은 돈을 번다. 머니타이제이션 관점에서 돈 벌기가 되게 어려워요. 특정 기업들이 그걸 쓰는 기업들이 얼마 없고 돈을 못 벌었는데, 챗GPT는 B2C였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여러분들 소비자들이 다 쓰게 되는 그 솔루션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약간 통신요금 과금하듯이 한 달에 내가 예를 들면 40불을 내고 이거를 쓴다. 근데 그게 5억 명 이상인가가 이미 쓰고 있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지구 인구의 10%가 이걸 쓰고 있다라는 건 엄청난 효과가 되면서 B2C가 되면서 이게 큰 붐을 일으키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또 하나 이제 좀 그 데이터 센터를 구성하는 플레이어들, 즉 AI를 연구하는 기업들은 크게 우리는 하이퍼스케일러라고 부르는데 한 4개 정도가 있어요. 아마존, 구글, 메타, MS 이렇게 4개가 있죠. 이들이 하고 있는 플레이는 뭐냐면 AI에 대한 알고리즘 모델을 만들어요. 챗GPT를 만들든 여러 가지 모델들을 이제 본인들이 만들고, 그 모델, 구글 같은 경우는 텐서플로우라고 하는 걸 만들죠. 그래서 이런 모델들을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얘를 자기가 자기 연구 용도로 알고리즘을 계속 만들기도 하지만, 데이터 센터 안에 얘를 모델을 집어넣어 놓고, 예를 들면 은행사가 챗GPT의 모델을 쓸 수 있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델을 빌려서 쓰고, 이미 라지 랭귀지 모델로 학습이 돼 있으니까, 예를 들면 은행에서 은행 소비자가 와서 나의 계좌에 이런 게 안 돼서 뭐 이거를 외화로 트랜스퍼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질문들을 콜센터에서 해결을 해주잖아요. 이거를 챗GPT가 해결을 해주듯이 그 국내 은행사의 그 챗 에이전트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있던 MS의 챗GPT가, 오픈AI 챗GPT가 그대로 그냥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사는 그걸 가지고 이 모델 사용료를 내고, 근데 모델 사용료만 내는 게 아니라 그 밑에 AI 인프라를 구축을 해놨거든요. 이 데이터 센터. 그래서 여기에 소위 이제 서버와 그다음에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 센터 전체를, 스토리지를 빌려서 사는 거예요. 그걸 이제 좀 어려운 말로 인프라 에저 서비스라 불러요. 그래서 인프라 에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기에 모델을 쓰니까 소프트웨어 에저 서비스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하고, 중간에 이걸 서로 연결하는 걸 이제 플랫폼 에저 서비스, 뭐 파스라고 불리는데, 사스, 이아스, 파스라는 서비스 전체를 통틀어 묶어서 B2B 고객들한테 서비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모델이 된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소비자가 일단 쓴다. 근데 거기에 기업들도 그 모델을 빌려서 쓰기 위해서 인프라를 빌려 쓴다. 그러니까 이제 돈을 엄청 벌게 됐죠. 그러면 이제 이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하이퍼스케일러들 입장에서 두 가지가 필요한 거죠. 첫 번째는 모델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예를 들면 우리 오픈AI 챗GPT도 한동안은 그 할루시네이션이란 말 들어봤죠. 그러니까 착각을 해요, 얘네가. 엉뚱한 답을 계속 주는 거죠. 이걸 보정을 해왔고, 또 하나는 계속 고객 수가 늘어나잖아요. 유저 수가 늘어나면은 데이터 센터의 서버와 스토리지를 계속 늘려야 돼요. 그래서 수많은 돈을 쏟아 부어가면서 이 모델 개발과 자신의 인프라에 투자를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프라 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케이펙스라 부르죠. 내 캐피탈을 이제 비용으로 환산했을 때, 이 연간 지금 하이퍼스케일러들이 한 회사당, 4개의 회사가 통틀어 한 회사당 보통 한화로 25조 원씩의 돈을 쓰고 있어요, 1년에. 매년 25조 원의 돈을 쓴다? 5년만 돼도 100조 원이 넘는 돈을 쓰는 거죠.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다. 또 하나는 이들의 괴로움이 이제 이런 돈을 투자하는 것만이 아니라, 큰 고민은 뭐냐면, 뉴스에서도 많이 보시겠지만 이게 수많은 컴퓨터들이 들어가 있는데 컴퓨터를 써보면 열이 나잖아요. 열을 냉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열이 난다는 거는 이미 전력량이 많이 소비되고 있다라는 얘기고, 그거를 냉각하는 데 또 돈을 써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전력비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지금 고민은 이제 오펙스, 오퍼레이션 코스트 중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전력 소비량을 줄일 거냐. 그래서 전성비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어요. 우리 가성비랑 비슷하게. 전성비를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진다라는 거고요.
이제 이런 노력들을 하다 보니까는 이들에게 지금 중요한 게 여러 가지 노력들이 생겨요. 그래서 모델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 볼까. 그래서 지금의 모델들이 70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모델을 운영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모델을 어떻게 하면 간소화할 거냐.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Mixture of Expert, MOE 혹은 데이터 디스틸레이션 해서 데이터를 조금 더 효율적인 용도로만 부분을 잘라내서 쓰든 특정한 영역에 특정하게 답을 잘할 수 있는 부분의 모델의 일부만 활용하든 해서 전체 모델을 다 다루지 않고 좀 더 효율적으로 써보겠다라는 움직임으로 어떻게 하면 전성비를 높일까에 대한 고민들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성능이 떨어지니까 성능을 계속 올려야 되잖아요. 아까 할루시네이션 이런 것들이 계속 생기니까 이거를 높이기 위한 이제 노력들로 오고 있는 게 거꾸로 돈이 더 들어가요. 예를 들면 강화학습이라고 들어봤죠. 둘의 AI가 서로 겨뤄가면서 서로 학습을 해요. 이런 게 강화학습이고 아니면 체인 오브 토트라는 거 요즘 여러분들 챗GPT 같은 거 써보시면 보이실 텐데 옛날에는 질문하면 바로 답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질문하면 뭐뭐뭐를 하는 생각 중 막 하다가 답이 나와요. 그걸 보여주는 게 얘가 그 내 생각에 꼬리를 물고 자신의 원래 했던 추론이 맞는지를 계속 체크를 해가는 과정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데이터 센터의 사용량은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효율화를 시키고 싶지만은 돈은 더 들어가서 결국은 투자량이 늘어나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조 원씩의 돈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라는 거고요. 여담으로 재밌는 얘기 하나만 살짝 해드리면은 그 AI 전에도 이 하이퍼스케일러라는 회사들이 하는 서비스가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놓고 일반 기업들이 이걸 쓸 수 있게 빌려주는 인프라에서 서비스가 되게 중요한 사업이었어요. 클라우드 서비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내가 컴퓨터에다 다 저장을 해놨는데 이거를 회사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시면 회사의 모든 데이터들을 다 자신들이 회사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서 돈을 투자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AWS, 아마존이 제공했던 이제 서비스가 내가 대신 큰 데이터 센터를 지어줄게. 그리고 한 달에 얼마씩 내면 뭐 예를 들면 A은행, 뭐 B 반도체 회사, 뭐 C 중공업 회사 와서 니네 그냥 이 데이터 센터에 써. 이게 약간 부동산 빌려주는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내 혼자 투자를 한다고 생각해 봅니다. 제가 만약에 은행이라고 생각하고 은행에 투자한다고 하면 내가 은행에서 고객 수가 늘어나는 만큼 데이터 센터를 투자를 하고 이후에 더 투자를 해야 될 때는 조금씩 투자할 수가 없어요. 이만큼 한 덩어리씩 더 사야 되거든요. 그만큼씩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해놔야 되고 그러면 처음에 새로 투자한 곳은 고객 수가 예를 들면 한 명이 늘어나면서 새로 투자를 했어요. 예를 들면은 뭐 1,000억 원을 투자했는데 그 다음에 1,000억 원을 더 투자하는 거죠. 고객 수 한 명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 공간이 펑펑 놀고 있는 거예요. 고객 수가 늘어날 때까지 10년 동안 예를 들면. 그러면 이게 되게 비효율이잖아요. 반면에 AWS는 고객 수가 자기가 늘어나는 만큼 그냥 다른 고객들한테 이걸 스위치해서 계속 제공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오히려 AWS의 서비스가 기업의 입장에서 AWS를 쓰는 게 더 싸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 센터의 인프라이저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이들의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였고 AWS가 워낙 이걸 잘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저 AWS의 마켓쉐어를 내가 정말 따라가고 싶은데 맨날 못 따라가서 괴로워하고 있다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를 이제 투자를 하면서 오픈 AI의 챗GPT 모델이 성공을 하고 MS 입장에서는 챗GPT가 잘 되니까 인프라에저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챗GPT를 빌려서 뭐 아까 말한 A은행, B은행들이 서비스를 자기가 빌려서 쓰고 있는 사스라는 것들을 쓰게 되니까 MS 입장에서 갑자기 마켓쉐어가 확 올라가게 됐죠. 그래서 MS의 입장에서 지금의 그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마켓쉐어의 그 판도를 뒤흔들게 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또 보고 있는 것도 이제 좀 여담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두 번째 그 엣지 쪽으로 가볼게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데이터 센터 하이퍼스케일러들 DC들의 엄청난 투자가 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들의 고민은 내가 25조 원씩 계속 투자를 해야 돼. 그리고 라지 랭귀지 모델이 이제 성공을 하고 나서 이제 돈 좀 버나 보다 했는데 돈을 더 들여야 되는 상황이었죠.
라지 멀티모달이라는 게 들어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즘은 여러분들 예를 들면은 챗GPT에 여러분들 사진을 올리고 사진을 편집해달라는 것도 가능하죠. 최근에는 나노바나나가 엄청나게 떴어요. 구글이 만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안 해보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예를 들면 뭐 테니스를 치든 배드민턴을 치든 치는 영상 사진들 몇 장을 올린 다음에 내 폰 분석해줘. 그러면 너 손이 내려갔어. 고개가 너무 들렸어. 이런 얘기를 해줘요. 자, 이게 무슨 일이냐면은 여러분들이 데이터 센터로 보내는 게 텍스트였을 때는 별로 용량이 안 컸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도 기억하시지만은 폰에다가 사진 저장하면 용량이 커요. 사진을 올리잖아요. 사진을 올리면 이 사진이 그냥 공중에서 떠다니는 게 아니라 데이터 센터가 그거를 자기가 저장을 하고요. 저장을 한 다음에 이걸 학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학습량이 데이터량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래서 라지 멀티모달 때문에 또 투자량이 늘어서 하이퍼스케일러들은 괴로워 죽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엣지, 그러니까 이제 이 뒷단의 컴퓨터 혹은 스마트폰의 업체들의 입장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PC의 혁신이 없어진 지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매년 안 사죠, PC는. 특히 이제 뭐 노트북이라고 생각해 보면 노트북은 뭐 3년에서 5년 단위로 사고 노트북을 사는 가장 중요한 기준 뭐예요? 빨라졌어요. 성능밖에 없어요. 그죠? 스마트폰 예를 들면은 10년 전쯤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매년 바꿨어요. 아니 뭐 2년에 한 번 바꿔서 약정 때문에 이제 매년 바꾸긴 좀 어렵다고 하면 2년마다 무조건 바꾸려고 했어요. 왜요? 2년 뒤에 새로운 기능이 계속 나와요. 예를 들면 페이스 디텍션이 나와 있어. 막 지문 인식이 돼 있어. 별게 다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요즘 몇 년 보시면 2년마다 안 바꾸시죠? 지금 교체 주기가 3년으로 늘어났어요. 왜? 내가 바꿀 동인이 별로 없잖아요. 작년보다 좋아지는 거 뭔가요? 카메라밖에 없어요. 지금 유일하게 소구하는 게 카메라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팀 쿡이 원래는 맨 처음에 그 아이폰 그 출시 그 뭐죠? 행사 딱 9월에 하는 게 새로운 기능 빵 이렇게 막 자랑하고 시작했는데 요즘은 카메라가 한 개 더 늘었어요. 뭐 인덕션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게 작년보다 빨라졌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번에 슬림폰이 나오긴 했네요. 그래도 뭐 그것도 뭐 사실 얇아진 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엣지 디바이스 단의 고민이 너무 커진 거예요. 야, 이 교체 주기가 3년으로 늘었어. 어떻게 이걸 다시 줄이지? 뭔가 혁신적인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마땅을 못 찾고 있다가 야, 저 AI는 필요하겠네. 그래서 AI의 연구를 하기 시작했죠. 근데 아시겠지만 뭐 국내 삼성, 그다음에 애플 둘 다 자체 AI 개발에 열심히 하셨지만 다 이게 뭐야? 그렇죠? 챗GPT를 보고 나서 더 상대적 이게 뭐야가 커졌죠. 그래서 그 전략을 수정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엣지 디바이스에서는 어떻게 하면 저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모델을 내가 빌려서 아까 말씀드린 사스 같은 모델처럼 빌려서 이걸 가지고 내 AI 기능을 강화해 볼까라는 움직임들이 이제 시작이 되죠. 특히나 개인 디바이스의 특징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오픈 AI도 여러분들의 특정한 공간을 만들어서 내 폴더를 만들고 거기서 내 데이터를 여기서만 다룬다고 하지만 스마트폰은 개인정보가 되게 중요하게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함부로 외부에서 학습시킬 수는 없어요. 내 컴퓨터, 내 스마트폰 안에서 내가 이 폰을 어떻게 쓰고 PC를 어떻게 쓰는지를 학습해야 되니까 되게 클로스드 그 학습 형태로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의 속성이 있으니까 이거를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로 보내는 게 아니라 이 안에 그냥 학습, 별도의 학습을 할 수 있는 엣지 안에서의 학습과 추론을 할 수 있는 형태가 필요하게 된 거죠. 근데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 센터 하이퍼스케일러들 입장에서는 계속 돈 투자가 너무 크니까 어떻게 하면은 자기한테 들어오는 데이터량을 좀 줄여볼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서로 의견이 합치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만들거나 PC를 만드는 사업자는 이들의 모델이 필요해. 하이퍼스케일러 입장에서는 웬만하면은 스마트폰 안에서 학습 추론 끝내고 나한테 넘어오는 거는 꼭 필요한 것만 넘겨줘. 그러면 얘가 앞단에서 데이터 양을 컨트롤하고 뒷단으로 안 들어오니까 하이퍼스케일러 입장에서는 로드를 부하를 줄일 수 있는 거죠.
투자를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의 의견이 합치면서 그래서 지금 그 애플도 그 모델을 오픈 AI의 모델을 빌려서 쓰잖아요. 그래서 그 애플 인텔리전스라는 걸 만드는 형태로 가서 서로 합치를 이루고 서로 윈윈하는 조건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이제 이 동네에 또 새로운 얘기가 시작된 거고요. 재밌는 또 여담을 하나 드리면은 그래서 지금 PC에서의 가장 그 엣지 AI를 추구하려고 하는 가장 큰 거는 대략 한 뭐 3에서 5초 단위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화면을 다 저장을 해요. AI로. 저장을 해서 학습을 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두 가지가 굉장히 파워풀해지는데 하나는 파워포인트로 그릴 때 내가 좋아하는 내 화풍으로 그려줘. 그럼 내 화풍으로 그려주겠죠. 이런 거 되게 갖고 싶은 기능이에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굉장히 괴로우신 게 내가 그 문서 어딘가에다 저장해놓고 이런 말을 써놨는데 검색해도 절대 안 나오죠. 근데 말씀드린 대로 저장을 다 해놓으면 내가 원하는 문구들이 어디에 있고 그걸 찾아서 정리해 주겠죠. 이게 이제 PC에서 추구하는 거고 그러면 PC를 사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기능이 들어왔어 라고 하면 사고 싶어지겠죠. 교체 주기를 당기는 방법이고요. 스마트폰에서 추구하려고 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그냥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비디오를 딱 켜요. 그러면 사람들 얼굴이 딱 뜨고 이 사람들의 아래에 이 사람 이름 뭐고 나랑 내 캘린더에 저장되어 있는 캘린더를 보니까 언제 만났었고 뭐 좋아해 라는 게 나오겠죠. 우리 특히나 갑자기 길 가다가 누가 내 어깨를 쳤는데 야 누구야 그랬는데 나는 그 사람 모를 때 있잖아요. 이럴 때 굉장히 유용할 거다라고 지금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용도로 스마트폰에 새로운 좀 혁신으로 가져오려고 하는 그 움직임들이 이제 엣지단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네, 이제 그러면 반도체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가장 요즘 많이 들으시는 게 GPU 얘기예요. 그렇죠? 그 GPU라는 거는 이름이 뭐냐면 그래픽 프로세서 유닛이에요. 그래픽 프로세서인데 AI?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GPU가 재발견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 CPU와 GPU는 기본적으로 좀 들어보신 말일 텐데 CPU는 컴퓨터를 그냥 관장하는 연산을 하기 위한 용도의 칩이고 GPU는 원래 용도가 그래픽을 처리하기 위한 칩이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의 모니터에 1024, 768개의 풀 HD인 경우에 픽셀이 있어요. 이 점 하나하나를 우리는 멀리서 보니까 이게 그냥 연속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 각 점 하나하나를 동시에 불을 켜서 이거를 예를 들면 60Hz 그냥 특정 시간별로 계속 화면에 빵빵빵빵 때려주면은 인간의 눈은 이게 불연속적이어도 마치 연속적인 것처럼 또 보여요. 그래서 얘를 동시에 RGB, 레드, 그린, 블루의 어떠한 명도로 얘를 보여줄 거냐를 관장하는 칩이 GPU였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뭐 이거를 3D 렌더링을 한다 뭐 이런 용도로 쓰는 게 GPU 칩이었는데 다시 말하면 CPU는 본디 그냥 태어난 게 만든 방식이 한 개의 어려운 숙제를 주면 이 어려운 숙제가 끝나고 나서 어려운 숙제에 답을 주는 데까지 한 번에 어려운 처리를 할 수 있는 칩이에요. 반면에 GPU는 어렵진 않아요. 뭐 CPU에 비하면 1024, 768개 동시에 빵빵빵 화면에 보여주게 하는 게 특화되어 있으니까 동시 병렬 처리가 강해요. 덜 복잡한 거예요. 근데 AI 학습을 생각해 보시면 딱 그거에 적합한 거잖아요. 얘가 어떻게 하면 학습을 빠르게 많이 할 거냐. 고양이 같은 그림들을 수많은 그림들을 동시에 많이 보여주면서 학습을 시켜서 얘는 고양이고 얘는 고양이가 아니야를 판단하게 만드는데 너무 최적화된 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은 처음에 젠슨왕도 야 우리 GPU가 AI 학습에 쓰인대 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해져요. 그래서 그래?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네 라고 출발했던 게 이제 GPU의 그 재발견이고요. 근데 원래 그 AI라는 용도로 GPU가 쓰이기 시작한 건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6년도 이전부터 계속 쓰이긴 했어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큰 변곡점 2023년 2월에 발생한 오픈 AI의 파급 효과. 그래서 엔비디아 내부적으로 2023년 2월 달에 그
내부 사업 계획을 세워놨을 때 올해는 엔비디아 우리의 매출은 이 정도 될 거야라는 사업 계획을 이제 내놨는데 그거를 2월 달에 세워놓은 계획을 7월 달에 오픈 AI가 아마 그 중반쯤에 나왔거든요. 7월 달에 사업 계획을 바꿔요. 얼마나 바꾸냐면 예를 들면 그때 당시 매출이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예를 들면 1 빌리언 달러였다고 가정을 하면 3 빌리언 달러로 자신의 매출이 클 거라고 사업 계획을 바꿔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업의 실적이 전년 대비 20% 30% 성장만 해도 엄청난 변화죠. 내 매출을 3배로 늘렸다는 거예요. 매출 계획이. 그 정도로 고객사들의 주문량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때 당시에 엄청난 큰 변화를 갖고 오면서 요즘 그 유튜브에서 떠드는 게 있는데 한 몇십 년 동안의 시총의 변화, 기업 시총의 변화를 보여주면요. 한 번도 반도체가 1위를 했던 적이 없어요. 애플이나 그런 디바이스들 그리고 더 옛날로 가면 석유 회사들이 1위를 했었는데 엔비디아가 1위, 시총 1위에 등극하는 사건이 발생을 하죠. 이게 시총 1위라는 거에 대한 의미는 저는 좀 크다고 보는데요. 앞으로 이 시대를 무엇이 문명을 끌고 가느냐에 대한 반증이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기름이라는 게 워낙 옛날에 중요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중공업이라는 것들이 중요했고 한때 자동차가 있었고 반도체가 앞으로 우리의 문명을 한동안 끌고 갈 거라는 건 되게 명확해진 거죠. 안녕하세요. 복잡한 이제 기술적 설명인데도 너무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강연 자체가 굉장히 재밌고 의미 있게 와닿고 있는데 사소한 의문이 반도체를 생산하는 다른 기업들도 많았을 텐데 왜 엔비디아가 이제 시장의 표준이자 AI 학습의 기본적인 칩으로 자리 잡게 됐는지 다른 GPU들에 비해서 어떤 강점이나 특징이 있었기에 엔비디아가 가장 시장을 선도하고 현재도 앞서 달려나가는 기업이 되었는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재밌는 질문이네요. 그러니까 뭐 그때 당시 AMD도 그래픽 카드를 만들었었고 왜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회사도 되게 많았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두 가지인 거죠. 엔비디아가 얻어 걸렸다라는 얘기도 해요, 사실은. 그냥 아까 그래픽 카드가 병렬 처리에 특화돼 있으니까 쓰였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학원에서 써보니까 이거 괜찮은데 AI 연구에 쓰이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이제 비트코인 채굴로 막 넘어가면서 더 쓰이고 이랬던 건데 사실은 준비된 자에게 온 기회이기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젠슨 왕이 이때 당시에 이게 잘 되더라도 언젠가 내가 뭔가의 해자를 구축해 놔야 된다. 그래서 나만의 경쟁 우위를 점하려면 플랫폼 플레이를 해야 된다라는 게 되게 강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자기의 GPU 칩을 이용해서 AI를 설계하기에 가장 좋은 쿠다라는 플랫폼, 소프트웨어 플러스 여러 가지 API 등등을 만들어 놓은 플랫폼. 그다음에 이게 그 당시에도 스케일업이라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칩들이 마치 한 개의 칩인 것처럼 연산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서로 칩 간의 통신 같은 것들이 중요한데 이 칩 간의 통신을 만드는 게 NV링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자체적인 독자적인 기술들을 이용해서 쓰게 됐을 때 조금 더 성능을 잘 발휘하게 만들고 그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위 요즘 말로 스며들게 만든 거죠. 그냥 누구나 대학원에서도 내가 쿠다는 쓸 줄 아는데 ROCm은 못 쓰겠어. 안 써봤으니까. 그러니까 언어랑 비슷한 거잖아요. 우리 컴퓨터 언어도 나는 C++을 많이 써봤는데 코볼은 안 써봐서 못 쓰겠어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비슷한데 약간의 차이로 안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렇게 그때부터 플랫폼 플레이를 구축해 놓은 게 엔비디아가 지금 준비된 자에게 온 기회이기도 했다는 거죠. 여담 하나 또 얘기를 드리면 지금 엔비디아가 요즘은 조금 가격이 떨어졌을 것 같긴 한데 엔비디아가 본인의 GPU 칩 하나에다가 HBM을 4개 혹은 6개를 묶어가지고 한 개의 반도체 용어로 패키징을 해요. 그래서 이걸 2.5D 패키징이라는 걸 해서 패키징으로 만들어 파는데 이 패키징 하나의 가격이 대충 4만 불이에요. 우리 돈으로 하면은 6천만 원?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반도체 칩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아이폰에 들어가는 A17 이런 칩 하나가 보통 한 6, 70불 해요. 그러니까 10만 원? 근데 GPU와 HBM이 묶였다고 하지만은 한 개 6천만 원 고객사가 이 칩 하나
사는 거죠. 칩 같은 걸 사는데 6천만 원 내놓으라고 하는데 엔비디아 영업이익률이 그때 당시에 한 1, 2년 전 얘기예요. 영업이익률이 그때 당시 70%예요. 영업이익률이 70% 들어보셨나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사는 고객들, 하이퍼스케일러들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엄청 화가 났어요. 근데 살려고 해도 물건이 없어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칩을 구하는 게 전쟁이란 얘기를 아직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칩만 주면은 뭐든 하겠소. 엔비디아 영업이익률 70%? 그러니까 고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사고 있어서 이 분노가 언제까지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한 얘기가 이제 뒤에서 좀 이어질 겁니다. GPU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아까 GPU는 동시 병렬 연산에 최적화된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방금 얘기 드린 것처럼 고객사들이 화가 났어요. 일단. 근데 화도 났지만 아까 맨 처음에 제가 데이터 센터 얘기를 해드렸을 때 돌아와 보면 이들의 고민은 엄청난 캐펙스 투자. 그렇죠? 25조 원씩의 투자. 그리고 이거를 운영하는 데 대한 전력 성능비, 전성비에 대한 부담에 대해서 해결하고 싶어요, 굉장히. 근데 GPU는 말씀드린 대로 학습에 최적화된 칩이에요. 근데 이제 인간의 구조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로 돌아가 봐요. 그러면 어렸을 때에 뭔가 뭔지도 모르고 일단 만져봤는데 뜨거웠어. 아, 뜨거. 그러면 뭔가 약간 빨갛게 돼 있는 건 뜨거운 거구나라는 건 우리 학습이 됐어요. 그럼 추론은 뭐예요? 어디선가 비슷한 스펙트럼의 빨간색 뭔가 열이 나고 있는 느낌을 보면 의도적으로 안 만지게 되죠. 그다음에 뭐 살살 만져고. 이게 추론이에요. 그러니까 학습된 걸 바탕으로 유사한 것을 보았을 때 예를 들면 색종이 빨간색은 뜨겁다고 안 느낄 거예요. 왜냐하면 색깔 자체가 다르니까. 하지만 뭔가의 물체에 빨간 빛이 감돌고 있으면 뜨거운 걸까라는 거에 대한 추론으로 내가 움직이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학습은 우리 뭐 어렸을 때 공부했던 거랑도 똑같은데 암기 과목을 공부를 엄청 많이 시간을 많이 써서 외워놓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 다음에 언젠가 내가 문제를 풀 때 똑같은 문제가 아니어도 유사한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건 추론력이잖아요. 그러면 이 학습을 하고 있는 뇌의 구동 방식과 추론을 하고 있는 뇌 구동 방식은 어딘가 다를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게 이제 그래서 제가 그 NPU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데 저 회색이 메모리고 파란색이 그 연산을 하는 부분이라고 치면 아까 말씀드린 CPU는 연산 중심이에요. 근데 메모리가 왜 필요하냐? 그러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 7 더하기 4 곱하기 3 하면은 7 더하기 4를 먼저 11을 기억하잖아요. 그 메모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연산을 할 때도 메모리는 되게 중요해요. 근데 GPU 같은 경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습을 하니까 내가 계속 나한테 오는 인풋 데이터들을 학습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추론은 내가 학습을 세게 하는 게 아니라 학습했던 기억들을 살려서 이게 이랬을 때 어떨까에 대한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 보시는 것처럼 메모리와 연산하는 부분들이 페어링을 가지고서 만드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요. GPU는 학습에 최적화된 칩이었는데 하이퍼스케일러들 입장에서 지금 전성비와 투자에 대한 부담, 엔비디아에 대한 불만 등등이 쭉 쌓여 있는데 야, 어차피 학습이라는 건 어렸을 때도 학습의 시간은 많이 썼지만 지금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습에 대한 시간보다는 추론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 센터 입장에서도 학습의 시간이 어느 정도 포화가 되면 그다음부터는 추론이 더 중요해질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데이터 센터 서버에 대한 투자도 학습용에 대한 투자보다는 추론용에 대한 투자가 많이 늘어나야 될 거잖아요. 근데 학습용 칩은 지금 비효율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추론용 칩을 만들어야 되겠다가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엔비디아의 GPU로는 잘 해결이 안 되는 효율이 떨어지는 부분들을 저런 오른쪽에 NPU, 뉴럴 프로세서 유닛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추론 쪽에는 이런 칩을 써야지라는 용도로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두 가지 방식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본인들이 본인 칩을 직접 만들겠다. 그래서 내가 엔비디아에 의존하지 말고 그리고 이게 또 하이퍼스케일러들 입장에서는
구글과 아마존이 만들고 있는 데이터 센터의 구조가 다를 거예요. 뭐 똑같은 걸 카피해서 만들지 않았겠죠. 나만의 방식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만들기 위해서 내가 텐서플로우라는 알고리즘을 쓰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그 뭐 챗GPT 같은 알고리즘을 쓰고 있는지에 따라서 내 데이터 센터의 구조도 다르거든요. 그 구조에 맞춰서 구글이 만들고 있는 자신의 NPU 칩과 아마존이 만들고 있는 NPU 칩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각자 자기만의 데이터 센터에 맞는 전성비 최적화를 위한 칩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자기의 자체 칩 개발의 노력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내 칩을 만들지 않더라도 NPU를 만드는 애들이 칩을 사서 써야지라는 거. 그래서 뭐 AMD에서 나온 뭐 유명한 개발자들이 만든 회사, 뭐 아니면은 새롭게 그 유명했던 애플에서 나온 사람이 만든 회사 등등 해서 요즘 되게 여러 가지 NPU 만드는 회사들이 있고 한국에도 리벨리온, 사피온 뭐 그런 회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게 이제 NPU라는 칩들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은 학습은 어쩔 수 없이 하긴 하겠지만 이거를 NPU라는 칩으로 추론이 많아질수록 효율을 늘려서 투자비를 줄여보겠다라는 고민들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와 있고 반면에 엔비디아는 야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내 아성이 무너지진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겠죠. 그래서 이미 엔비디아도 추론에 대한 칩을 만들겠다라는 고민을 시작했고 그래서 이번에 엔비디아 CPX라는 칩이 새로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엔비디아 다운 또 플레이를 하는 건데 학습과 추론을 나누고 추론을 다시 둘로 나누면 추론의 앞 단계에서는 그 컨텍스트를 이해하는 과정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질문을 했으면 질문이 이 사람이 물어본 질문이 뭔지를 이해하는 과정. 얘는 조금 학습에 조금 더 가까워요. 그 다음에 다시 그 답을 찾아내는 과정. 이거를 이제 그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앞 단계의 추론의 앞 단계는 자기의 GPU 구조랑 좀 유사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해서 엔비디아 CPX라는 칩이 새로 나오고 여기를 다시 이제 본인들이 헤게모니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 있다. 엔비디아가 지금은 학습과 추론에서의 그 시장의 쉐어가 한 80% 정도 마켓 쉐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추론이 조금 더 이제 그 보편화가 되면 엔비디아의 마켓 쉐어가 50%로 떨어질 거라는 지금 그 추정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미래에 대한 준비가 굉장히 그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브로드컴이 왜 떴을까라는 질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원래 브로드컴은 뭐를 하는 회사였냐면 그 통신 스위치 칩 네트워크 간에 내가 네트워크 연결을 할 때에 얘를 받아들이냐 신호를 받느냐 안 받느냐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였어요. 엄청나게 어려운 칩을 만들고 있는 회사는 아니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이 브로드컴의 그 또 얻어 걸림 혹은 변화, 변곡점이 생겼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글이나 아마존이 야, 엔비디아 저거를 내가 가만 놔둘 수 없지. 그리고 전성비 높여야지 하면서 NPU라는 나만의 칩을 만들어야지라고 시작을 하죠. 자, 지금까지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서 자기 반도체 칩을 만드는 회사가 몇 개나 있을까요? 별로 없어요. 정말 애플이 대단한 일을 했죠. 애플이 자기 칩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가 자기 칩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자기 칩을 만들겠다고 선언을 하고 노력했다는 회사는 정말 많아요. 하지만 반도체 만드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거고 그 예를 들면은 반도체를 잘 설계하려면 유태인의 머리와 인도인의 노동적 근면성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영어로 커뮤니케이션 돼야 가능하다라고 할 정도로 반도체 설계를 잘하는 나라는 미국에밖에 없어요. 뭐 퀄컴, 엔비디아 다 미국 회사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설계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구글이나 아마존이 생각해 보시면 구글은 뭐 하는 회사였습니까? 구글은 검색 엔진 만드는 회사예요. 아마존은 쇼핑몰 만드는 회사죠. 반도체를 만드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누군가 반도체를 설계를 해줄 수 있는 업체를 불러서 설계를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구글이 이제 처음에 자기 칩을 만들고 싶었을 때 돌아다니다가 그때 이제 브로드컴이 마침 인수했던 회사가 그 LSI라고 하는 미국 회사인데 이 회사가 뭐라는 회사였냐면 남의 반도체 칩을 일부 설계를 도와주는 회사였어요. 그리고 마침 구글하고의 구글 경영진과의 관계가 있었어요. 그걸 브로드컴이 인수를 한 거죠. 그리고 나다가 구글이랑 얘기를 해보니 구글이 우리 칩 좀 만들어 줄래? 하면서 그래 그럼 한번 해볼까? 해서 만들기 시작해서 TPU, 텐서플로우 유닛이라고 하는 칩을 만들게 돼요. 그게 성공을 했죠. 그리고 나니 아마존, 아까 말씀드린 마이크로소프트 뭐 등등 브로드컴 우리 칩도 좀 만들어줘 라고 하게 되면서 자신들의 NPU 칩들을 만들어주는 게 브로드컴이 만드는 칩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매출과 수익성이 엄청나게 좋아졌고 그게 주가에 반영되면서 엄청난 초호황 실적을 만들게 된 거죠. 그럼 다시 여기서 무슨 일이 생기고 있을까요? 자, 엔비디아에 대한 고객사들의 불만이었는데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자기 칩을 만들기 위해서 브로드컴을 쓰잖아요. 브로드컴이 부르는 게 값이 돼버렸어요. 브로드컴에 대한 불만이 시작됐죠. 그러니까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참 괴로운 거예요. 지금 엔비디아 때문에 짜증나, 브로드컴한테 짜증나. 그래서 엔비디아를 대체하려고 자기 칩을 만들고 있는데 브로드컴이 또 여기서 자기를 짜증나게 하고 있죠. 거기다가 조금 더 가중하면 자기 칩을 만드는 과정에서 결국 TSMC를 써야 돼요. 근데 TSMC도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래서 지금 원래 반도체라는 시장은 일반적으로 그 멀티벤더라는 게 되게 보편화되어 있거든요. 똑같은 주문을 한 개의 업체에 맡기지 않는다. 무조건 2원화, 3원화를 한다. 일반적으로 3원화를 한다는 거였거든요. 예를 들면 뭐 PC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살 때, 메모리를 산다고 할 때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을 다 골라서 나눠서 사요. 예를 들면 옛날에 우리 아이폰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아이폰 뜯어보니까 내가 기대했던 칩이 안 들어가 있고 딴 칩이 들어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다 이제 2원화, 3원화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하이퍼스케일러들 입장에서는 이제 브로드컴이 또 독점하고 있는 게 문제가 되면서 여기에 마벨이라는 회사와 그다음에 대만의 미디어텍이라는 회사들을 써서 자기 칩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시장은 다시 돌아와서 하려고 했던 얘기는 원래 멀티벤더가 기본적으로 움직였던 이 반도체 생태계의 움직임이 자꾸 독점 과점화로 변하고 있는 것도 최근에 좀 새로운 발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브로드컴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TSMC가 파운드리에서 되게 강력하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어떻게 TSMC가 절대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그 모리스 창이 페어차일드 반도체에 있다가 이제 나중에 그 대만의 정부의 부름에 의해서 돌아와서 파운드리를 만들게 됐을 때 모리스 창이 선언한 게 있었어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지만 제일 중요한 건 고객과 경쟁하지 않겠다라는 거였고, 무슨 말이냐면 파운드리라는 거는 칩을 어쨌든 제조를 하지만 설계를 받아서 제조를 하는데 고객사들의 걱정은 뭐냐면은 파운드리가 자신들의 설계를 비밀 정보를 가지고 있다가 어딘가에 나쁘게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었어요. 그래서 모리스 창이 이걸 설득하는데 되게 오랜 시간을 썼거든요. 그러면서 모리스 창이 깨달은 건 얘는 제조업이지만 서비스업이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생각해 보시면은 주문 생산형이고 주문 생산을 할 때 고객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내가 설계를 너무 잘 알아서 그냥 설계를 딱 받으면은 만들어 줄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설계가 어설픈 고객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만들다가 그 설계로는 이게 반도체 칩이 안 나오는 데요도 생길 수 있어요. 근데 TSMC는 그런 고객사를 위해서 내가 일부 설계 기능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객사들이 원할 때 필요한 설계를 해준다. 그리고 고객사들이 큰 고객들만 있는 게 아니라 작은 고객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면 작은 고객들 입장에서는 내가 반도체를 설계하고 생산하는데 모든 그 역할을 다 맡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TSMC가 밸류체인 애그리게이터라는 VCA라는 이름으로 디자인을 대행해주는 회사, 그 다음에 뭔가 여기에
특정하게 위탁만 대신해주는 회사 등등을 가지고 생태계를 만들어서 고객사들의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기 위한 일들을 해요. 그러니까 TSMC 입장에서는 제조만 열심히 했던 게 아니라 고객사들이 어떤 게 아프고 힘들까에 대한 고민들을 해가면서 서비스업으로서의 조금 더 방점을 두었던 게 TSMC의 지금도 뭐 삼성 파운드리 대비 강점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네, 질문 넘어가서 이제 우리 CPU, GPU, NPU 얘기했었는데 HBM 얘기 빠질 수 없죠. 그래서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이 삼성 하이닉스의 이런 HBM의 이 시대는 계속 갈 거냐. 그리고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는 게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는 한계가 있다. 중국이 따라왔다. 위기다. 막 엄청나게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메모리는 언젠가 도태되고 결국 뭐 퀄컴이나 뭐 AMD 같은 회사, 인텔 같은 회사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들을 하는데요. 그 1920, 30년대쯤으로 기억하는데 폰노이만 박사라는 사람이 폰노이만 구조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기본적으로 CPU는 연산을 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7 더하기 4를 누군가 기억을 해줘야 내 연산력은 좋아져요. 그 7 더하기 4를 기억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오른쪽에 붙어있는 D램 혹은 지금은 이제 HBM일 수 있는데요. 저 연산 메모리가 있어야만 나는 연산을 잘해요. 그리고 그 밑에 낸드라는 칩이 있는데 낸드라는 칩의 역할은 스피드는 빠르지 않아요. 하지만 데이터를 영구 저장시켜 줄 수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하드디스크라는 걸 썼어요. 기억하시겠지만은 뭔가 이런 LP판 여러 장 쌓아놓은 것 같은 물리적인 자기 디스크라는 걸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는 노트북도 막 되게 두꺼웠어요. 근데 지금은 낸드 칩으로 바뀌고 낸드 칩이 하드디스크보다 싸졌기 때문에 바뀐 거예요. 낸드라는 속성은 영구 저장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부팅을 시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가 원래 OS, 뭐 마이크로소프트 OS가 깔려 있으면 그 OS 중에서 자주 쓰는 기능들을 쭉 낸드에 있던 게 D램 쪽으로 저장이 되거든요. 그 저장하는 기간이 부팅의 기간이에요. 그런 다음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CPU가 D램을 통해서 불러 쓰죠. D램은 영구 저장은 못해요. 대신 속도가 빨라서 CPU랑 CPU가 원하는 연산 속도에 맞춰서 데이터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동기화가 가능한 거거든요. 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질문이 아니 그러면은 D램을 영구 저장하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물리적으로 못 만들어서 그래요. 그걸 개발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빌 게이츠보다 돈을 더 벌 수 있는데요. 못 만들어요. 지금 현재 기술로는. 그래서 이런 폰노이만의 기술이 이제 지금도 쓰이게 된 거고 결국은 사각 편대를 이루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 중에 하나라도 빠져서는 움직일 수가 없고 이들이 각각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다시 이제 돌아가서 그러면 HBM이라는 거는 왜 이렇게 중요하게 됐습니까? 라고 하면 말씀드린 대로 내가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학습이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추론으로 가면 HBM이 안 쓰입니까? 아니요, 여전히 쓰여야 돼요. 다만 학습 때는 GPU 하나에 HBM이 6개씩, 8개씩이 달라붙는다고 하면 추론으로 되면은 GPU 하나에 HBM 2개 혹은 뭐 4개 이 정도 안에서 HBM의 숫자는 좀 줄어들겠지만 여전히 연산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고 다시 한번 폰노이만의 구조를 보셨던 것처럼 CPU 혹은 GPU에 D램 혹은 HBM은 무조건 따라 붙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굉장히 저한테 아둔한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게 저렇게 반도체가 성장하고 있고 다 로직칩 시스템 반도체가 성장하지 메모리는 이제 사양산업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면 CPU, GPU 숫자가 늘어나면은 HBM, D램의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메모리가 사양산업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건 굉장히 잘못됐다. 다만 중국의 추격이 좀 두렵기는 하죠. 근데 중국도 쫓아오고 있는 게 D램에서 D램 자체의 성능을 많이 쫓아오긴 했어요. 근데 여기서 한 5년, 정확하게 4.5년 정도를 우린 얘기를 하는데 그 기술 진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국이 한국을 따라잡으려면 딱 하나, 한국이 미끄러져야 돼요. 어디선가.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운동선수들끼리 맨날 얘기하는 게 박태환은 노냐. 박태환도 계속 연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2위가 1위를 따라가는 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미국이 지금 미중 분쟁으로 중국을 견제하면서 미국이 자기의 반도체 만드는 장비를 중국으로 수출을 못하게 만들어놨죠. 근데 미국이 전체 반도체 장비의 마켓시어는 40%지만 선단 반도체, 그러니까 최첨단 반도체를 만드는데 쓰이는 장비들의 마켓시어는 90%예요. 미국 장비 없이는 첨단 반도체를 못 만든다는 얘기고, 그러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메모리 자체의 기술도 늘려야 되지만 메모리를 만들기 위한 장비 기술도 늘려야 돼요.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야 되니 난이도는 더블이 된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한국이 미끄러진다고 보기에는 어렵고, 그다음에 이 기술 진도를 따라오게 만들기에는 미국이 방어를 쳐주고 있어서 중국이 메모리를 점유해서 시장이 디스플레이처럼 바뀌는 거 아니냐라고 묻기에는 쉽진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메모리에서 한 가지만 더 다루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또 뉴스에서 커스텀 HBM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HBM3E까지는 지금 범용 반도체예요. 그래서 어떤 고객들이 쓰던 HBM은 다 표준화가 되어 있어요. 그게 그렇게 해야 메모리들을 모든 고객들이 조금 더 널리 쓸 수 있기 때문에 표준 업체, 제덱이라고 하는 표준 업체가 정해서 만들거든요. 근데 엔비디아가 4E 정도부터, HBM4E 정도부터 내가 직접 나한테 더 최적화된 HBM을 써볼래? 라고 하는 움직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메모리를 저장하는 D램들을 쌓아놓은 윗단 말고 맨 밑에 단에 이거 로직 단이 있어서 이 메모리를 어떻게 불렀을 건지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이 영역을 GPU와 얘가 거의 싱크를 잘 만들어 놓으면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메모리를 쓸 수 있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자신의 칩에 최적화된 이 HBM 밑에 있는 베이스 다이를 직접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고, 하이퍼스케일러들도 그래, 나도 내가 만들고 있는 TPU 칩이나 아니면은 뭐 인퍼런시아 같은 칩들에 맞는 메모리를 써야지, 그래서 내가 베이스 다이를 직접 설계해 볼 거야 라고 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결국 그래서 이제 좀 주목해야 되는 측면은 한국 업체들 관점에서 이게 여태까지는 메모리는 굉장한 제조업이었잖아요. 그런데 베이스 다이가 고객사가 원하는 형태로 잘 만들어줘야 되는 게 서비스업으로 조금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고객사들의 맞춤 대응에 얼마나 잘 대응할 수 있을까, 그리고 누가 하이닉스, 삼성, 마이크론 중에 누가 더 잘 대응할까라는 측면에서 앞으로의 경쟁의 축이 좀 바뀐다라는 것들은 인식하고 계셔야 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칩 자체도 얘기를 했지만 패키징도 굉장히 빼놓을 수 없는 AI의 그 혁신의 공신이죠. 그 패키징이라는 개념은 뭐냐면요, 여태까지는 반도체 칩 하나가 한 개의 칩으로 모든 기능을 다 만들어 놓는 SoC, 시스템 온 칩이라고 해서 칩 한 장의 모든 기능을 다 담는다라는 목적으로 움직였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칩 하나를 SoC로 만들었을 때 가장 비용 효율적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고민들이 생기죠. CPU 두 개를 한 칩으로, 두 개를 한 칩으로 만들면 성능과 용량이 더블이 되잖아요. 그러면 원칩을 더 키우면 키울수록 좋은 건데, 문제는 이 반도체 웨이퍼라는 게 동그란 데다가 칩을 만들잖아요. 그냥 상상을 해보시면은 이 안에 네모의 칩이 엄청나게 사이즈가 커져버리면, 이 안에 칩이 커지면 커질수록 가장자리에 칩을 못 만드는 영역들이 많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버려야 하는 부분들이 늘어나는 게 칩 사이즈가 커지면 안 좋은 점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면 한 웨이퍼에 반도체 칩이 1개 있을 때와 10개 있을 때를 가정하고, 10개 있을 때 칩 하나가 잘못 만들어져서 죽었을 때와 웨이퍼 한 장에 1개의 칩을 만들었을 때 죽었을 때를 비교해 보면 어떤 게 비용이 손실이 큰가요? 당연히 칩이 커질수록
비용 손실이 커지는 거죠. 칩이 죽었을 때. 그러니까 귀퉁이 날아가는 부분도 커지고 칩이 커지면서 하나 죽었을 때 날아가는 비용도 커지니까 그러면 더 비용 효율적인 방법은 뭘까? 칩을 더 잘게 쪼개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도 두 개를 한 개로 만드는 게 아니라 두 개를 잘게 잘라서 이어 붙여서 마치 한 개의 CPU인 것처럼 만들면 더 좋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웨이퍼에서 만들 수 있는 칩의 숫자가 죽어도 하나의 비용이 줄어들고 귀퉁이도 덜 날아가고. 그런데 문제는 두 개의 칩이 한 개의 칩인 것처럼 연결을 시키는 방법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냥 비유를 하면 SOC는 백령동 1001호에서 저는 1001호에서 안방 건너방들이 있는 구조예요. SOC는. 그러니까 내가 옆방으로 넘어갈 때 그냥 문만 열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안에서 반도체 칩은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전자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전자가 이동하는 거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느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1호 안에다가 만들어 놓는 게 SOC인데요. 지금의 방식은 두 개의 칩을 따로 연결을 하려면 패키징이라는 어드밴스드 패키징이 아닌 방식으로 연결하려면 두 개의 칩을 따로 연결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106동과 105동의 1001호끼리 연결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엘리베이터 타고 밑으로 내려가서 복도 건너서 올라가는 거 얼마나 느려져요. 그러니까 두 개의 칩을 따로 찢어서 이어 붙여봐야 성능이 안 나오니까 아무 쓸모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SOC로 만드는 거죠. 그런데 어드밴스 패키징은 뭐냐면 얘를 두 개의 칩을 밑에다가 매끄러운, 그냥 좀 비유를 할게요. 매끄러운 실리콘 인터포저라는 거를 붙여가지고 빨리 이동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굳이 비유를 하자고 하면 106동 1001호와 1002호 사이에 칩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문 열고 나가는 거죠. 하지만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갔다 올라오는 정도로 느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기술을 개발한 게 TSMC의 2.5D 패키징 뭐 COWOS, 코어스라고 불리는 칩온 웨이폼 서브스트레이트라는 기술인데 이 기술이 AI의 그 1등 공신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엔비디아의 GPU, HBM 6개, 마치 한 개의 칩인 것처럼 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2.5D 패키징으로 만들면서 결과적으로는 마치 한 개의 칩 SOC만큼의 성능은 못 만들더라도 한 개의 칩인 것처럼 구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서 이게 엄청난 그 학습의 원하는 스피드를 따라갈 수 있게 만들어주고 HBM과 GPU를 연결하게 된 중요한 기술이었어요. 이제 문제는 또다시 고객사들의 엄청난 불만이 생겼죠. 왜냐하면 이 2.5D 코어스라는 패키징을 TSMC만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엠커라는 회사도 할 수는 있지만 아직은 제대로 못 만들고 있고요. 삼성 그 전자의 반도체 쪽에서도 이 기술을 갖고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크게 양산화는 못했어요. 그래서 고객사들 입장에서는 하이퍼스케일러들 입장에서는 혹은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맡길 때가 TSMC밖에 없어요 지금. 그래서 TSMC의 이 캐파가 부족한 게 또 공급 부족으로 이어지고 TSMC가 이거를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래서 불만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마지막 좀 우리나라 얘기로 한번 가보고 우리나라 얘기를 통해서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뭘 좀 준비하면 될지 마무리 한번 좀 지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그 HBM을 생각하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질문들이 AI 버블론에 대한 얘기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을 드려요. AI가 버블이다. 자, AI가 준비 과정들은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꽃을 핀 게 언제라고요? 2023년이에요. 자, 2년 됐습니다. 자, 아이폰이 나왔어요. 예를 들면 2001년도에 나왔다 과정하고 2003년도에 아이폰의 혁신은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말이 돼요? 똑같은 얘기예요. AI 반도체 AI의 혁신이 이제 2년 됐는데 버블론? 이제 포화? 아니죠. 이제 시장은 너무너무 극초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플레이어들이 지금 뛰어들어서 이 시장에서 어떻게든 자기의 쉐어를 갖고 가고 싶으니까 노력하고 있는 거고 아까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왜 연간 25조 원씩을 부을까요? 25조 원씩을 붓지 않으면
내가 경쟁사한테 도태될 수 있다는 걱정이에요. 시장 초기에는 엄청 돈을 많이 투자해서 빠르게 그 경쟁 우위를 점유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서야 처음으로 2.5D 패키징이라는 기술이 도입이 돼가면서 뭔가 AI에 필요한 그 리소스를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게 됐는데 얘가 지금 이 상태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2.5D 패키징이라는 것도 이제 좀 복잡한 얘기라서 오늘은 다루지 않겠지만 2.3D 패키징, 그 안에서도 다양한 방식들, 여러 가지 기술들이 계속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AI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전성비를 높이기 위한 방법들도 노력이 시작됐고, 추론으로 넘어가려고 했지만 아직도 라지 멀티모달 때문에 학습이 계속 더 지속되고 등등의 변화들이 다 아직은 초기에 벌어지고 있는 전형적인 현상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AI의 거품론, 그다음에 포화론을 얘기하기 너무 이르다. 이제는 지금부터가 진짜 관전 포인트이고 극도로 성장을 많이 할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장에서 한국 업체가 어디에 올라타야 할 것이냐가 오히려 더 중요한 질문이겠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AI론에서 한국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HBM은 절대 대체 불가한 자원을 만들고 있죠. 일단 SK 하이닉스가 잘 만들고 있고, 삼성도 곧 엔비디아에 이제 납품하게 될 거라는 소식과, 그다음에 HBM3는 좀 늦었으니까 4에 오히려 도전을 해서 커스텀 HBM을 잘 만들어 보겠다 등등 여러 가지 모습들을 갖고 있고, 마이크론은 삼성 하이닉스를 좀 따라오기는 했어요. 그런데 마이크론은 자체적으로 아직은 삼성 하이닉스보다 총 가지고 있는 캐파도 작고 기술도 따라오기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물론 3강 구조로 가기는 하겠지만은 여전히 한국 업체가 위상이 강하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많은 질문이 너무 시스템 반도체가 부족하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 한국의 팹리스가 약하다라는 얘기 아까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팹리스가 육성이 돼야 된다라는 거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이제 글로벌 그 팹리스 기업 10대 기업을 놓고 보면은요, 매출 3빌리언 달러, 30억 불 이상을 갖고 있는 회사는 탑10에서도 6, 7개밖에 안 돼요. 자, 30억 불이 큰 돈이냐라고 얘기하면, 반도체 회사인데 우리 돈으로 한 3조 원, 4조 원 정도의 매출을 일으킨다. 자, 3, 4조 원이면은 대기업은 아니에요. 중견에서 대기업으로 갓 올라가 있는 수준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정도 되는 회사가 이제 근방의 턱걸이에 LX 세미콘 한 개 빼고는, 그 다음에 팹리스 기업들은 대부분 몇 천억 원 혹은 몇 백억 원짜리 매출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전부예요. 근데 일단은 우리나라 회사를 떠나서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에서 소위 블록버스터 팹리스가 되기 위한 조건, 아까 말씀드린 뭐 농담도 있었지만 이게 어려워요. 매출 3빌리언 만들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그게 탑 7밖에 없고, 그래서 한국이 팹리스, 예를 들면은 퀄컴 같은 회사를 만들자, 엔비디아 같은 회사를 만들자 말은 좋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얘기를 너무 쉽게 하는 것 같다. 즉 팹리스에 대한 투자를 하면서 가는 건 좋지만 시스템 반도체 이퀄 팹리스라고 생각하는 건 맞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고요. 저는 반대로 파운드리는 키워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도 그 우리나라의 파운드리 하면 삼성 파운드리만 생각을 하시겠지만, 우리나라의 파운드리는 키파운드리라는 회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DB하이텍이라는 회사도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라는 거를 꼭 팹리스가 아니라 한국에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사업, 제조업에 조금 더 포커스되어 있는, 그래서 이런 쪽에 조금 더 정부나 아니면 국가적으로 좀 전체적으로 서포트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좀 유일한 우려는 패키징이에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삼성이 패키징을 가지고 있지만, 이 TSMC가 패키징을 하고 있는 것처럼 삼성도 패키징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각 주요 국가, 예를 들면 미국에는 암코라는 회사, 암코는 사실 우리나라 옛날에 안암 반도체가 이제 바뀐 회사이긴 한데 미국 회사예요. 지금 미국 상장사고. 그래서 미국에는
인텔이 패키징도 하고 있지만 암코라는 회사가 그 오셋, 아웃소스드 어셈블리 앤 테스트, 그러니까 외주를 통해서 패키징을 도와주는 회사. 그러니까 하나 약간 공공재, 뭐 사기업이지만 공공재 성격, 많은 반도체 회사들이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오셋이 암코가 있고, 대만에는 ASE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중국엔 제이셋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자, 한국은 없어요. 물론 없진 않아요. 있지만 굉장히 작은 조금 삼성 또는 하이닉스에 그냥 좀 더 붙어서 그 굉장히 로우엔드 제품들을 패키징해주는 회사들밖에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앞에서 2.5D 패키징, 엔비디아, TSMC, HBM 패키징에 대한 얘기들을 막 말씀을 드렸는데 어드밴스드 패키징은 되게 중요할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한 기업이 다 갖고 있는다기보다는 한 기업이 모든 캐파를 다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뭔가 공공재처럼 아웃소스드 어셈블리 앤 테스팅을 해줄 수 있는 오셋 같은 회사들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튼튼한 오셋이 없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또한 시스템 반도체가 좀 더 주된 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쪽에 대한 육성들이 우리는 부족하고 이런 쪽에 대한 육성이 필요하겠다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패키징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요즘 삼성전자에 대해서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특정 기업의 전망을 제가 얘기하는 거는 좀 그렇긴 한데 뭐 조금 더 뉴스에 나오는 얘기들보다 좀 더 원론적인 얘기를 드리는 게 좀 더 도움이 되겠죠. 기본적으로 일단은 테슬라와 그 계약을 맺겠다는 것도 좋은 소식이고 그 외에도 뭐 스타게이트 참여 등등의 좋은 호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면 14나노 정도 대에서 이제 핀팻 구조라는 거를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만들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걸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지금까지는 파운드리로는 삼성 파운드리, TSMC, 그리고 인텔의 파운드리는 인텔이 워낙 약하지만 뭐 파운드리로 친다고 하면은 3개사밖에 없다. 그래서 그 안에서 AI 반도체 예를 들면 엔비디아의 반도체 예를 들면 3나노, 2나노대로 만들고 있고 거기에 추론 칩으로 가더라도 여전히 뭐 5나노 정도대에서 만들어야 되고 HBM의 베이스 사이드 이제 AI를 통해서 붐이 커지는 영역이 이것도 한 5나노, 4나노대에서 만들어야 되고 즉 모든 AI에 관련된 반도체는 다 14나노대 이하의 오히려 선단 노드라고 하는 되게 중요한 노드대에 있는데 인텔은 솔직히 말하면은 뭐 이번에 18옴 스트롱을 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긴 했지만 되게 신빙성이 좀 떨어지는 상황. 그러면 삼성, TSMC 둘밖에 없는데 아시겠지만은 삼성 파운드리는 예를 들면 이제 올해가 3나노가 메인이었으면은 3나노가 잘 안 돼서 고객사들이 안 맡기고 고객이 없고 이런 문제들을 겪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고객사들 입장에서 아까 TSMC에 대한 불만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원화를 해야 돼요. 왜냐면은 한 해에 삼성과 TSMC한테 둘 다 맡기긴 힘들어도 올해는 삼성 맡기고 내년에 TSMC를 맡겨야 예를 들면 최악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대만에 전쟁이 났어요. 그러면 이 칩을 당장 어디서 생산할 거냐? 그러면 삼성이 생산해 줄 수 있도록 뭔가 해놓을 수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1년 한 번씩 틱톡으로 맡기는 이유도 TSMC가 혼자서 맨날 가격 올리는 거 캐파 없다고 배짱 부리는 거를 삼성을 통해 견제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론적으로는 고객사들이 삼성 파운드리에게 맡기고 싶어 해요. 다만 3나노 예를 들면 이제 내년 기준으로 뭐 이제 곧 나올 2나노의 수율이 안 좋으니까 성능이 안 좋으니까의 문제였었던 거고 그래서 고객사들 입장에서는 이원화를 하기 위해서 오히려 삼성을 응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첫 번째 좀 뷰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이게 삼성 파운드리 입장에서도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파운드리라는 거에 그냥 업의 근본은 고객사들의 설계에 맞춰서 생산을 해줄 수 있는 건데 이게 생산이라고 해도 고객사가 한계에 있고 내가 그 한계에 맞춰서 생산을 하다 보면 고객사가 엄청나게 훌륭하거나 그래서 오히려 파운드리한테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을 해줄 수 있을 정도로 훌륭하거나 아니면 고객사가 되게 많아서
파운드리가 여러 고객사들의 시행착오를 거쳐가면서 최고의 공정을 만들어낼 수 있거나 둘 중에 하나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삼성은 첫 번째 케이스 중에서도 삼성 시스템 LSI의 엑시노스 칩을 설계하는데 파운드리만 하고 있었죠. 고객이 하나, 그 고객도 사실 시스템 LSI도 좀 설계를 잘 못해서 문제. 그러니까 엄청나게 훌륭한 고객, 예를 들면 옛날에 이제 애플 같은 게 파운드리를 다 주도를 했었었는데 엄청나게 훌륭한 고객이 아니고 파운드리의 고객은 한 개밖에 없고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몇 개의 이제 수주 소식들이 들리는 게 파운드리 입장에서도 시스템 LSI와 테슬라와 그다음에 지금 뭐 몇 개 나오는 소식들의 고객사가 늘어난다. 고객사가 늘어난다라는 거는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자의 조건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다시 뭔가 성장의 그 기술적 진보의 동력을 다시 찾게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AI가 가져오는 시장의 변화 그리고 반도체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보았고요. 여러분들께서 좀 쉽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김창욱 파트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